힘들다 못해 화가 난 며느리는 배추가 담긴 상자를 엎어버렸어요. 빨간 양념이 사방으로 튀었고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며느리의 손에서 또 다른 김치 한 포기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게 사람 대접입니까? 저도 사람이에요. 사람. 며느리의 목소리가 시댁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항암 치료로 푸석푸석해진 얼굴, 떨리는 두 손, 그리고 눈물로 범벅이 된 그 표정. 3년간 참아온 모든 것이 그 순간 폭발했죠. 며느리 주제에 감히! 시어머니의 손이 번쩍 올라갔지만 이번엔 며느리가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있기 일주일 전 11월에 찬바람이 부는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시어머니의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손끝이 시린 것이 겨울이 코앞이라는 걸 실감하게 했죠. 항암 치료를 받은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웠고 속이 울렁거려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아침상만큼은 정확히 7시에 차려져야 했죠.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국자를 들다가 그만 휘청거렸어요. 싱크대를 붙잡고 간신히 중심을 잡았죠. 조금만 더 버티자. 바로 그때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뭐해? 아직도 상 안 차렸어? 죄송합니다, 어머니. 지금 바로 갖다 드릴게요. 며느리는 후다닥 상을 들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상을 받아들고는 찬찬히 살펴보시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김치가 왜 이래? 이게 맛이 없잖아. 어머니, 요즘 김치가 다 떨어져서 마트에서 산 거예요. 곧 김장철이니까. 그래, 김장 올해는 내가 다 해. 며느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김장 300포기. 내가 다 담가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지.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밥을 드시며 말씀하셨죠.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제가 지금 항암 치료받고 있어서요. 몸이 너무 항암? 요즘 암은 감기야. 감기 치료받으면서 집안일 못할 것도 없잖아. 내가 내 나이 땐 내 새 키우면서도 김장 500포기 했어. 며느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안방을 나와 거실로 왔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온몸이 후들거렸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항암 치료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 집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죠.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러 번의 신호음 끝에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왜? 여보, 어머니가 김장 300포기를 나 혼자 다 담그래. 나 지금 항암 받고 있잖아. 좀 말씀 좀. 아, 그거 엄마 성격 알잖아. 그냥 적당히 해. 나 회의 들어가. 끊을게. 뚝.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며느리는 핸드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적당히라니. 300포기를 어떻게 적당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닦아내려다가 그만뒀어요. 어차피 이 집에서 며느리의 눈물 따위 누가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그날 저녁 며느리는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죠.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나. 시어머니가 김장 300포기를 나 혼자 담그래. 나 지금 항암 치료받는 거 알잖아. 그래도 참아야지, 얘야. 며느리 팔자가 원래 그런 거야. 시어머니 비위 거스르면 나중에 더 힘들어. 조금만 참아. 친정어머니마저도 며느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며느리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거실 바닥은 차갑고 집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이 세상에 내 편은 아무도 없구나. 그날 밤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며느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남편을 맞았어요. 당신 왔어? 저녁 먹었어? 응, 밖에서 먹고 왔어. 남편은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이 벗어놓은 구두를 가지런히 정리하며 한숨을 쉬었어요. 현관 신발장 옆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듬성듬성 빠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죠. 눈 밑에는 시퍼런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몸으로 김장 300포기를 다음 날 아침 트럭 한 대가 시댁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배추였어요. 배달 아저씨들이 배추를 산더미처럼 쏟아놓고는 떠났죠. 며느리는 그 배추 더미 앞에 서서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300포기. 이 모든 걸 혼자서 절이고 씻고 양념하고 담가야 하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마당으로 나오셨어요. 손에는 새 김장 고무 장갑이 들려 있었죠. 자, 이거 껴. 오늘 안에 다 절여놔야 해. 시어머니는 고무장갑을 며느리 앞에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고무장갑을 내려다봤어요. 노란색 고무장갑. 시어머니가 3년 전 며느리에게 처음 준 것도 바로 이 고무장갑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시댁에 처음 왔을 때 시어머니가 건넨 것이 바로 이것이었죠. 아, 그때부터 나는 이 집의 며느리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었구나. 며느리는 고무장갑을 주워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오전 내내 배추를 절였습니다. 소금물에 배추를 담그고 뒤집고 또 뒤집었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고 팔은 후들거렸습니다. 점심때쯤 되자 온몸에서 기운이 쭉 빠졌어요. 며느리는 마당 한쪽에 주저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로 그때 시어머니가 마루에서 소리쳤어요. 뭐해? 밥도 안 차리고 점심 준비 안 해? 며느리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현기증이 일었지만 부엌으로 향했죠.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렸습니다. 식사 후 다시 마당으로 나왔어요. 절여진 배추를 씻어야 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자 손가락 끝이 얼얼했죠. 해가 저물 무렵 며느리는 마당 수도 앞에 쓰러지듯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토할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마루에서 내려다봤습니다. 아직도 안 끝났어?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며느리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3년간 쌓인 서름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저 허허 웃으며 안으로 들어가셨죠.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노란 고무장갑을 낀 손이 파르르 떨렸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그리고 며느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자신이 그 김치를 시어머니 얼굴에 던지게 될 거라는 것을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손은 이미 부어터져 있었고 손톱 밑은 빨갛게 염증이 생겼어요. 차가운 물에 계속 손을 담그다 보니 피부가 갈라지기 시작했죠.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배추를 씻었습니다. 물에 젖은 배추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어요. 하나를 들어 올릴 때마다 허리에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조금만 더. 며느리는 이를 악물고 배추를 씻었어요. 항암 치료 후유증으로 손발이 저리고 온몸에 힘이 없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전 9시쯤 시어머니가 마당으로 나오셨어요. 손에는 커피 잔이 들려 있었죠. 아직도 씻고 있어? 이 속도면 언제 다 하려고? 며느리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대답을 하고 싶었지만 입술이 떨려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나이 땐 이런 거 하루 만에 다 끝냈어. 요즘 젊은 애들은 체력이 없어도 너무 없어.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이 집에서 며느리의 눈물은 그저 나약함의 증거일 뿐이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밥을 하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꺼내고 상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식탁에 앉았어요. 며느리도 자리에 앉으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무심하게 물었죠. 왜 그래? 아니야. 괜찮아. 며느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숟가락을 들었어요.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국을 뜨기가 어려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밥이나 제대로 먹어. 김장도 못하면서 밥까지 흘리면 어떡해. 며느리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입맛이 싹 사라졌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나서부터는 음식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렸죠. 식사를 마치고 며느리는 다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씻은 배추를 물기를 빼야 했어요. 하나하나 들어 올려 소쿠리에 담았습니다. 오후 3시쯤 며느리는 현기증을 느꼈어요. 앞이 빙글빙글 돌았고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마당 한쪽에 주저앉아 숨을 골랐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며느리는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집에 일찍 좀 와줄 수 있어? 10분 후 답장이 왔어요. 오늘 회식? 늦을 것 같아. 며느리는 핸드폰을 무릎 위에 놓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저녁 6시 드디어 양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고춧가루, 마늘, 생강, 멸치액젓, 새우젓. 재료들을 섞으며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어요. 빨간 양념이 손의 상처에 스며들어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죠. 밤 9시 첫 번째 김치통을 완성했습니다.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김치를 하나 꺼내 맛을 봤어요. 짜고 맵고 시큼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맛있게 담갔을 텐데 오늘은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때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다 했어? 어디 맛 좀 봐야겠네. 시어머니는 김치통에서 김치를 하나 꺼내 입에 넣었어요. 몇 번 씹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김치야? 며느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소금은 왜 이렇게 많이 넣었어? 고춧가루는 또 왜 이렇게 적어?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시어머니는 김치통을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그대로 싱크대에 쏟아버렸습니다. 콰당, 김치들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며느리가 하루 종일 정성껏 담근 김치가 순식간에 쓰레기가 되어버렸어요. 며느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입이 떨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죠.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시 해. 내일까지. 그리고는 그대로 안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며느리는 바닥에 흩어진 김치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온몸이 후들거렸고 눈앞이 캄캄했어요. 무릎을 꿇고 앉아 김치를 주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빨간 양념과 섞였죠. 정말이지. 나는 이 집에서 뭐란 말인가. 밤 11시 며느리는 여전히 부엌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김치 양념이 바닥에 잔뜩 묻어 있었고 청소하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어요. 남편이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일어나 남편을 맞았어요. 당신, 회식 어땠어? 응, 괜찮았어. 남편은 며느리의 퉁퉁 부은 손도
눈물 자국도 지친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며느리는 현관에 서서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자신은 완전히 혼자라는 것을, 아무도 자신의 고통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날 밤 며느리는 욕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처참한 모습의 여자가 서 있었어요. 머리카락은 듬성듬성 빠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손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3년 전 아름다운 신부였던 자신인가 싶었죠. 며느리는 거울을 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사람인데. 하지만 대답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새벽 4시 며느리는 잠에서 깼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온몸이 쑤시고 아팠고 손은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이불을 움켜쥐고 한참을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남편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죠. 며느리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간신히 몸을 일으켜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더욱 처참해져 있었어요.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세면대에 손을 씻으려다가 물이 상처에 닿자 비명이 나올 뻔했어요. 며느리는 입을 틀어막고 소리를 참았습니다.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어젯밤 청소를 했지만 여전히 김치 냄새가 진동했어요. 며느리는 냉장고를 열어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바로 그때 안방 불이 켜졌어요. 시어머니가 일어나신 거였죠. 며느리는 재빨리 앞치마를 두르고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밥을 안 치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냈어요. 오전 7시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김치 제대로 담가야 해. 알았지? 네.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는 겨우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상태를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그렇게 약해가지고 어떻게 시집살이를 해? 정말. 아침 식사가 끝나고 며느리는 다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어제 버린 김치를 대신할 새 배추를 준비해야 했어요. 하지만 손을 움직이려 하자 눈물이 날 만큼 아팠습니다. 며느리는 마당 평상에 주저앉아 손을 바라봤어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손톱 밑은 피가 배어 있었습니다. 이 손으로 또다시 김장을 해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며느리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고 친정어머니가 받았습니다. 응, 왜? 엄마, 나 정말 힘들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또 시어머니 때문에? 얘야, 엄마가 뭐라고 했어? 참으라고 했잖아. 엄마, 나 지금 항암 치료받고 있어. 근데 김장 300포기를 혼자 하래. 어제는 담근 김치를 다 버리셨어. 그래도 어쩌겠어. 며느리는 원래 그런 거야. 나도 예전에 너희 할머니한테 그렇게 살았어. 조금만 참아. 며느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조차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이야, 시댁에서 잘못 보이면 나중에 너만 손해야. 알았지? 엄마는 내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며느리는 핸드폰을 무릎 위에 놓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아무도 내 편이 없구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어요.
어차피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한참을 울고 나서 며느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배추를 들어 올렸어요. 어쩔 수 없어. 해야 해. 오전 내내 배추를 절였습니다. 손은 아팠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멈추면 시어머니가 뭐라고 할지 뻔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갔어요. 밥을 하고 찌개를 끓이고 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막상 식탁에 앉으니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입맛이 완전히 사라졌고 음식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밥은 먹어야 일을 하지. 그렇게 가냘프게 먹으니까 김장도 제대로 못하는 거야. 며느리는 억지로 밥 한 숟가락을 떴어요. 하지만 삼키자마자 토할 것 같았습니다. 급히 일어나 화장실로 뛰어갔죠. 변기에 엎드려 구역질을 했지만 나오는 건 물뿐이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축 처진 어깨, 떨리는 손. 이러다가 정말 죽는 거 아닐까? 오후 2시쯤 며느리는 다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배추를 씻어야 했어요.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자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너무 아팠지만 참았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이 흐를수록 몸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오후 5시쯤 며느리는 마당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남편이 퇴근한 거였습니다. 며느리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현관으로 갔어요. 당신, 왔어? 남편은 며느리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렇게 창백해? 나 좀 힘들어. 김장 때문에. 김장? 아, 그거. 엄마가 시킨 거지? 그냥 적당히 해. 며느리는 남편의 팔을 붙잡았어요. 적당히가 어디 있어. 나 지금 항암 받고 있다고. 몸이 너무 힘들어.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알았어, 알았어. 진정해. 엄마한테 내가 말해볼게. 정말? 응. 근데 지금은 피곤해. 씻고 좀 쉴게.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욕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며느리는 현관에 서서 욕실 문을 바라봤어요. 말해준다고. 정말 말해줄까? 하지만 며느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말할 리 없다는 것을.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자신 편을 들어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탁에는 시어머니, 남편, 며느리가 앉아 있었어요. 며느리는 남편을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지금이라도 말해줘. 제발. 하지만 남편은 그저 밥을 먹을 뿐이었어요. 시어머니와 농담도 주고받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역시 아무 말도 안 하는구나. 식사가 끝나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내일까지는 김치 다 담가야 해. 알았지?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답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는 남편이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며느리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켰죠. 병원 앱을 열어 다음 주 항암 치료 일정을 확인했어요. 화요일 오전 10시. 그때까지 살아있을 수 있을까? 며느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어요. 달도 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그 순간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 당하고만 살 수는 없었어요.
며느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팠지만 참았어요. 나도 사람이야. 그리고 며느리는 아직 몰랐습니다. 며칠 후 자신에게 뜻밖의 동반자가 나타날 거라는 것을.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마당에서 김치를 담그고 있었어요. 손은 더 이상 감각이 없었고 허리는 펴지지도 않았습니다. 오전 10시쯤 대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모 계세요?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어 대문을 바라봤어요. 언니였습니다. 친정 언니가 깜짝 방문한 거였죠. 며느리는 황급히 일어나 대문을 열었어요. 언니, 왜 왔어? 언니는 며느리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너, 왜 이렇게 야윈 거야? 언니의 눈에는 충격이 가득했어요. 며느리의 창백한 얼굴, 푸석푸석한 피부, 깡마른 몸. 3개월 전만 해도 이렇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거짓말하지 마. 너 지금 상태 진짜 안 좋아 보여. 언니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언니는 깜짝 놀라 며느리의 손을 살펴봤죠. 손은 온통 상처투성이었고 손가락 마디는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너 손 왜 이래? 아니야, 언니. 그냥 김장하다가. 김장? 내가 김장을 해? 너 지금 항암 치료받고 있잖아. 언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시어머니가 마루로 나오셨어요. 아니, 누구세요? 언니는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저 동생 언니예요. 어머님, 동생 손 좀 보세요. 이게 사람 손이에요? 시어머니는 언니의 손에 들린 며느리의 손을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김장하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지. 요즘 젊은 애들은 너무 약해. 약하다고요? 동생은 지금 항암 치료받고 있어요. 이런 일을 시키시면 어떡해요? 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죠. 항암 치료가 뭐 대단한 거라고. 요즘 암은 감기야. 집안일 못할 것도 없어. 감기라고요? 어머님은 항암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동생이 얼마나 고생하는데. 고생? 내가 내 동생 나이 때는 애 셋 낳고 시집살이 하면서도 이런 거 다 했어. 내 동생이 약한 거야. 언니와 시어머니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그 사이에 끼어 언니를 말렸어요. 언니 됐어. 괜찮아. 뭐가 괜찮아. 너 이러다 죽겠어. 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며느리도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이건 우리 며느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며느리라고 해서 죽을 만큼 일을 시켜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우리 며느리를 어떻게 하든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에요. 돌아가세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는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쾅!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언니는 며느리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언니가 더 일찍 올걸. 너 이렇게까지 당하고 있었는데. 괜찮아, 언니. 정말 괜찮아. 며느리는 언니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언니가 말했습니다.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나 엄마한테 얘기할 거야. 아니야, 언니.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 왜? 엄마도 시어머니 편이야. 참으라고만 해. 언니는 할 말을 잃은 듯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그럼 너는 어떡하려고? 이대로 계속 당하고만 살 거야?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언니는 며느리의 어깨를 꽉 잡았어요. 잘 들어. 오늘부터 언니가 도와줄게. 김장도 같이 하고 내가 쉴 수 있게 해줄게. 언니, 그러면 시어머니가 상관없어. 내 동생이 죽어가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순 없어. 언니는 그렇게 말하고는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있는 배추를 들어 올렸어요. 며느리는 언니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세상에 자신 편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언니가 있었어요. 두 사람은 함께 김장을 했습니다. 언니가 있으니 일이 훨씬 빨리 진행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며느리는 부엌으로 가려 했지만 언니가 말렸습니다. 내가 할게. 너는 좀 쉬어. 언니 안 돼. 시어머니가. 괜찮아. 언니한테 맡겨. 언니는 부엌으로 들어가 후다닥 밥을 차렸어요. 간단한 식사였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시어머니, 며느리, 언니가 앉았어요. 남편은 주말인데도 회사에 나간 상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언니가 차린 밥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이게 뭐야? 반찬도 이것밖에 없어? 어머님, 제가 급하게 차린 거라 양해 부탁드려요. 당신이 차렸으면 당신이 먹지. 왜 우리한테 줘? 언니는 참으려 했지만 참기 힘들었어요. 어머님, 동생은 지금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김장하고 있어요.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해? 며느리가 집안일 하는 게 당연한데 무슨 이해? 당연하다고요? 사람이 아픈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며느리는 언니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시어머니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며느리를 어떻게 하든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에요. 다 먹었으니 치워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는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언니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언니 괜찮아. 원래 저래. 괜찮을 게 뭐가 있어. 너 정말 이렇게 살 거야?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을 뿐이었죠. 오후 내내 언니와 며느리는 함께 김장을 했어요. 언니 덕분에 일이 많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마루에 나와 잔소리를 했죠. 그렇게 하면 안 돼. 배추를 더 꽉 눌러야지. 양념이 너무 적어. 더 넣어. 물기를 완전히 빼야 한다니까. 언니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간섭은 계속됐어요. 저녁 무렵 언니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하는 걸 좀 지켜봐 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왜 제대로 하는지 확인해야지.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최선? 그게 최선이야? 웃기지 마. 언니와 시어머니 사이에 다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그 사이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언니 때문에 일이 더 커지는 건 아닐까? 밤 9시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는 언니와 시어머니가 대치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상황을 파악하고는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게 며느리가 설명하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먼저 말했어요. 내 처제가 와서 우리 집안일에 참견하고 난리야. 참견이 아니라 동생을 도우려고 온 거예요. 언니가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난처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며느리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언니가 도와주는 건 고마운 일이지만 이것이 오히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며느리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갈등이 곧 더 큰 진실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거라는 것을. 그날 밤 집안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언니는 거실 소파에서 자겠다고 했고 며느리와 남편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는 안방 문을 쾅 닫으며 들어가셨죠. 며느리는 침대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넥타이를 풀며 말했어요. 처제가 왜 와서 엄마한테 그래? 엄마 기분 다 상하셨잖아. 며느리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내 손 안 보여? 며느리는 떨리는 손을 남편 앞에 내밀었어요. 상처투성이인 손, 부은 손가락, 피가 맺힌 손톱. 남편은 잠깐 며느리의 손을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도 엄마한테 대드는 건 아니잖아. 대들다니? 언니는 나를 도우려고 온 거야. 알았어, 알았어. 큰 소리 내지 마. 엄마 들으면 어떡해.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욕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며느리는 혼자 남아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끝까지 엄마 편이구나.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일어나 보니 언니는 이미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언니, 내가 할게. 괜찮아. 너는 좀 쉬어. 언니의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소파에서 제대로 자지 못한 게 분명했죠. 오전 7시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나오셨어요. 언니가 차린 아침상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뭐야? 국도 제대로 안 끓었네. 제가 처음 해보는 거라. 처음이면 어쩌라고. 우리 며느리는 처음부터 잘했어. 언니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며느리는 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언니, 참아줘. 아침 식사 후 며느리와 언니는 다시 마당으로 나갔어요. 김장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만 조금 더 하면 끝날 것 같아. 언니가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곧 이 고통이 끝나는구나. 바로 그때 남편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이거 엄마가 내놓으래. 김치 담을 때 쓰는 옛날 도구들이래. 남편은 상자를 평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며느리는 상자를 열어봤어요. 낡은 대야, 고무장갑, 칼, 도마. 그리고 상자 밑바닥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마당에서 김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 여자의 손은 상처투성이었고 얼굴은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나이 든 여자가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죠. 며느리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 사람, 시어머니? 언니도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옆에 있는 사람은 시할머니인가 봐. 사진 속 젊은 시어머니의 모습은 지금의 며느리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같은 표정, 같은 손, 같은 고통. 며느리는 사진을 들고 안방으로 향했어요. 문을 노크했습니다. 누구야? 어머니, 저예요. 잠깐 여쭤볼 게 있어서요.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는 사진을 내밀었어요. 어머니, 이 사진 속 사람이 어머니세요? 시어머니는 사진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어디서 났어? 아까 당신이 주신 상자 안에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사진을 빼앗듯이 가져갔어요. 그리고 한참을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도 예전에 김장을 이렇게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어머니도 시할머니한테 이렇게 당하신 거예요?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쥔 손에 핏줄이 서 있었어요.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저한테도 똑같이 하세요? 어머니도 힘들었으면
제 고통을 아실 텐데. 힘들었어? 너는 힘든 게 뭔지도 몰라.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며느리는 놀라서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는 너보다 더 힘들었어.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며느리는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시할머니는 나한테 김장 500포기를 시켰어. 혼자서 애들 키우면서. 시어머니는 사진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부서져도 허리가 끊어져도 울면서도 해야 했어. 안 하면 맞았으니까. 며느리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 내 남편은, 내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했어. 엄마 편만 들었지. 나는 완전히 혼자였어. 시어머니의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시어머니의 잔혹함 뒤에는 이런 아픈 과거가 숨어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며느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더더욱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었으면 저는 그렇게 살지 않게 해주셔야죠. 넌 몰라.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어요. 전 알아요. 어머니도 피해자였다는 거. 하지만 그게 저를 괴롭힐 이유는 안 돼요. 나도 참았어. 너도 참아야지. 왜요? 왜 참아야 해요?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사진을 안고 방구석에 앉았을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안방을 나왔어요. 거실로 돌아오니 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며느리는 언니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과거, 그 아픈 역사, 대물림된 고통. 언니는 한참을 듣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그게 내게 똑같이 할 이유는 안 돼. 나도 알아. 며느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복잡했어요. 시어머니도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피해자가 이제는 가해자가 되어 있었죠. 며느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어야 하는 걸까?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에게 모든 걸 말했어요. 시어머니의 과거, 사진,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런 일이, 엄마한테 그런 일이 있었어? 당신도 몰랐어? 응. 엄마는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하셨어. 남편은 안방을 바라봤어요. 닫힌 문 너머로 시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라도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해. 안 그러면 우리도, 어머니도 모두가 불행해져.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망설임이 가득했어요. 며느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다음 날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항암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야 했어요. 예정된 치료 날짜였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준비를 했죠. 가방에 수건과 물, 그리고 토할 때 필요한 비닐봉지를 챙겼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언니가 이미 일어나 있었어요. 같이 갈게. 언니,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안 돼. 내가 같이 가야 마음이 놓여.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가 있다는 게 큰 힘이 됐어요. 두 사람이 현관으로 향하려는데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어디가? 병원. 항암 치료 받으러요. 병원? 오늘? 네. 원래 예약된 날이에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김장은 다 끝났어? 며느리는 멈칫했어요. 아직 조금 남았어요. 돌아와서 할게요. 돌아와서? 오늘 안에 다 끝내야 한다고 했잖아. 어머니,
동생 지금 병원 가야 해요. 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병원은 다음에 가면 되잖아. 김장이 더 급해. 며느리는 귀를 의심했어요. 어머니, 항암 치료는 예약된 거예요. 미룰 수가 없어요. 미룰 수 없긴. 병원에 전화해서 다음 주로 옮기면 되잖아. 어머니, 언니가 소리쳤습니다. 동생이 지금 암 치료 받는다고요. 김장이 뭐가 그렇게 급해요. 김장이 늦어지면 김치가 다 상해. 김치가 상하는 게 중요해요. 사람 목숨이 중요해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며느리는 그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바로 그때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침부터. 당신 어머니가 동생 병원 가지 말래. 언니가 소리쳤어요. 남편은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병원은 가야죠. 너마저 나한테 대들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드는 게 아니라 병원은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김장도 중요해. 우리 집안에서는 김장이 제일 중요한 거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그 순간 며느리는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 이 집에서는 나보다 김치가 더 중요하구나. 며느리는 비틀거리며 현관 신발장을 붙잡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언니가 며느리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얼굴이 왜 이래? 언니, 가자. 그냥 가자. 며느리는 간신히 말했어요. 두 사람은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소리쳤죠. 오늘 안에 돌아와서 김장 끝내. 알았어.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이게 말이 돼?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언니가 며느리를 안았어요. 울지 마. 일단 병원부터 가자.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며느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나는 정말 이 집에서 사람이 아니구나.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항암 치료실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어요. 간호사가 주사 바늘을 꽂았습니다. 항암제가 몸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게 느껴졌어요. 30분쯤 지나자 구역질이 시작됐습니다. 며느리는 비닐봉지를 잡고 토했어요. 언니가 며느리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참아. 하지만 괜찮을 리 없었어요. 온몸이 불타는 것 같았고 머리는 깨질 듯 아팠습니다. 3시간의 치료가 끝났습니다. 며느리는 휠체어에 실려 나왔어요. 혼자 걸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왔어? 빨리 가서 김장 끝내. 며느리는 비틀거렸어요. 언니가 며느리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동생 상태 안 보여요? 당장 쉬어야 해요. 쉬긴 뭘 쉬어. 김장 안 끝나면 저녁도 없어. 언니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동생이 지금 죽을 지경인데. 죽긴 뭘 죽어. 너무 과장하지 마. 과장이요? 이게 과장으로 보여요? 언니는 며느리의 손을 시어머니 앞에 내밀었어요. 상처투성이인 손, 부은 손가락, 멍든 팔. 시어머니는 잠깐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도 김장은 끝내야 해. 그 순간 며느리가 쓰러졌습니다. 쿵! 바닥에 주저앉은 며느리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어요. 동생아, 언니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저 팔짱을 끼고 서 있을 뿐이었죠. 언니는 며느리를 흔들었어요. 정신 차려, 동생아. 며느리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하지만 초점이 없었어요.
언니는 119에 전화를 걸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핸드폰을 빼앗았어요. 뭐 하는 거야? 병원은 아까 다녀왔잖아. 과민 반응하지 마. 과민 반응이요? 동생이 쓰러졌는데요. 좀 쉬면 괜찮아질 거야. 언니는 시어머니를 밀치고 며느리를 부축했습니다. 동생, 일어날 수 있어?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간신히 일어나 방으로 향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죠.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웠고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죽는 건 아닐까? 저녁 6시쯤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언니가 남편을 붙잡고 말했어요. 동생 상태 진짜 심각해. 오늘 병원에서 쓰러질 뻔했어. 뭐? 그럼 지금은? 방에 누워 있어. 근데 어머님은 그래도 김장하래.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가? 응. 당신 지금 어떻게 할 거야? 동생 이러다 진짜 죽어. 남편은 안방으로 향했어요. 문을 노크했습니다. 엄마, 나야. 들어와.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언니는 문 밖에서 귀를 기울였어요. 엄마, 아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보여요. 김장 그만하면 안 될까요? 안 돼. 이건 며느리가 해야 할 일이야. 하지만 몸이, 내 아버지 살아계실 때도 나는 아파도 다 했어. 내 아내도 할 수 있어. 엄마, 너는 항상 내 아내 편만 들지. 엄마 말은 안 듣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 혼자 있고 싶어. 남편은 안방에서 나왔어요. 복잡한 표정으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며느리는 침대에 누운 채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어떻게 됐어? 엄마가 안 된대.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역시 남편은 며느리 곁에 앉았어요.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며느리는 그저 눈을 감고 눈물을 흘렸을 뿐입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온몸이 아팠고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새벽 3시쯤 며느리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어요.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 며느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아직 몰랐습니다. 내일 자신이 마침내 폭발하게 될 거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몸을 일으킬 수가 없었습니다. 어젯밤 항암 치료 후유증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였어요. 온몸이 불타는 것처럼 뜨거웠고 손발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화장실로 가려고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언니가 황급히 달려왔어요. 동생, 괜찮아? 언니, 나 못 일어나겠어.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며느리를 부축해 화장실로 데려갔어요. 변기에 앉아 토하고 또 토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계속 구역질이 났어요. 10분쯤 지나서야 겨우 진정됐습니다. 언니가 며느리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조금만 참아. 조금만. 며느리는 세면대에 기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유령 같았어요. 창백한 얼굴, 함몰된 눈, 축 처진 어깨. 나 정말 죽는 건 아닐까? 거실로 나오니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노란 김장 고무장갑이 들려 있었어요. 일어났어? 오늘 김장 끝내야지.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언니가 며느리를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동생 지금 이 상태로 김장을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해야지.
오늘이 마지막 날이야. 사람이 죽겠는데 김장이 뭐가 중요해요? 죽긴 뭘 죽어. 그렇게 약한 애가 어떻게 시집을 와.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며느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이었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뭐, 사람이라고요. 저도 아프고 힘들고 슬픈 감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감히 나한테 소리를 질러?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잖아요. 어머니는 제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 버릇없는.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며느리의 뺨을 때렸습니다. 짝! 며느리의 머리가 옆으로 돌아갔어요.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언니가 소리쳤어요. 어머님. 하지만 며느리는 맞은 뺨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왜요? 왜 저한테 이러세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저는 3년 동안 최선을 다했어요.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집안일 다 하고 불평 한 번 안 했어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며느리지만 노예가 아니에요. 저도 꿈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살고 싶은 삶이 있어요. 시집 왔으면 그런 거 다 포기해야지. 왜요? 왜 포기해야 해요? 어머니도 포기하셨어요? 시할머니한테 당하면서도 참으셨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며느리는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어머니도 힘들었잖아요. 어머니도 울고 아프고 혼자였잖아요. 그렇다면 왜 저한테 똑같이 하세요?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었으면 저는 그렇게 살지 않게 해주셔야죠. 나도 참았어. 너도 참아야 해. 아니에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 아니에요.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해요. 악순환? 이게 우리 집안의 전통이야. 전통이요? 며느리는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어요. 사람을 괴롭히는 게 전통이에요? 며느리를 노예처럼 부리는 게 전통이에요? 입 조심해. 시어머니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며느리가 피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때리세요. 또 때리세요. 그게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 시어머니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어요. 며느리는 마당으로 향했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김장통 앞에 섰어요. 3년간 참았던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첫날 밤 시어머니가 건넨 노란 고무장갑, 매일 아침 차려야 했던 상, 늘 듣던 잔소리와 핀잔, 남편의 무관심,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쉴 수 없었던 날들. 며느리는 김치통에 손을 넣었어요. 빨간 김치 한 포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김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게,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어머니한테는 그렇게 중요해요? 그걸 왜 들고 있어? 당장 내려놔. 사람보다 중요해요? 며느리 목숨보다 중요해요? 며느리는 김치를 더 높이 들어 올렸어요. 너 지금 뭐 하려고? 저도.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며느리는 그 김치를 시어머니 쪽으로 던졌습니다. 짝! 김치가 시어머니의 얼굴을 강타했어요. 빨간 양념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언니도 마당에 서 있던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또 다른 김치를 들어 올렸어요.
이게 사람 대접입니까? 목소리가 마당 전체를 울렸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사람. 며느리는 김치를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김치가 바닥에 흩어졌어요. 3년이에요. 3년 동안 참았어요. 한 번도 불평 안 했어요. 또 다른 김치를 들어 던졌습니다. 항암 받으면서도 죽을 것 같아도 그래도 참았어요. 김치가 마당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근데 왜요? 왜 저한테 이렇게 하세요? 며느리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3년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인정받고 싶었어요. 사랑받고 싶었어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시어머니는 얼굴에 묻은 양념을 닦지도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충격과 당황이 가득했어요. 바로 그때 남편이 대문으로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급히 온 모양이었어요. 마당의 광경을 본 남편은 얼어붙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김치, 시어머니의 얼굴에 묻은 양념, 그리고 주저앉아 우는 아내. 이게 무슨 일이야? 며느리는 남편을 올려다봤어요. 당신도 나 몰랐죠. 내가 얼마나 힘든지. 그게 당신 어머니 편만 들었죠. 나는 참으라고만 했죠.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모든 사람을 돌아봤어요. 시어머니, 남편, 언니. 저는 이제 못 살겠어요. 이 집에서.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명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말없이 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놀람, 충격, 그리고 뭔가 깨달은 듯한 표정. 며느리가 던진 김치는 단순한 김치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3년간의 분노, 슬픔, 절망, 그리고 변화를 향한 절규였습니다. 마당에는 침묵만이 흘렀어요. 그 무거운 침묵 속에서 뭔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병원 서류들. 3년을 살았지만 정작 자신의 것은 이것뿐이었습니다. 언니가 곁에서 짐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정말 가는 거야? 응. 더 이상은 못 있겠어. 며느리의 목소리는 잠잠했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거실에서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내가 아내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몰랐어. 시어머니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그 목소리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그 애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느리는 문틈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울고 있는 시어머니. 생전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더 이상 그 눈물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너무 늦었습니다. 짐을 다 쌌습니다. 며느리는 가방을 들고 거실로 나왔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봤습니다. 남편이 다가왔어요. 어디 가려고? 친정에 갈 거야. 언제 돌아와? 며느리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모르겠어. 아직은. 돌아올 생각 없어? 그게 무슨. 나 좀 혼자 있고 싶어? 생각 좀 정리하고 싶어?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며느리와 언니는 집을 나섰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순간 며느리는 뒤를 돌아봤어요.
3년을 살았던 집, 감옥 같았던 집, 이제 그곳을 떠납니다.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느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 친정에 도착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현관에 나와 있었어요. 언니가 미리 연락한 모양이었습니다. 왔니? 친정어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했어요. 며느리는 친정어머니를 보자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친정어머니가 며느리를 안았어요. 고생했다. 우리 딸. 며느리는 친정어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이 터져나왔어요. 며느리는 친정에서 요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늦잠을 잤고 먹고 싶을 때 먹었고 쉬고 싶을 때 쉬었어요. 항암 치료도 계속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친정어머니와 언니가 함께 동행해 주었죠. 손의 상처도 서서히 아물었습니다. 부기도 빠지고 피부도 조금씩 회복됐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남편에게서 매일 전화가 왔지만 며느리는 받지 않았어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문을 열었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며느리는 거실에서 시어머니를 봤어요. 가슴이 철렁했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보자 고개를 숙였어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으로 나갔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하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내가 너무 심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예전에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당했거든. 그래서 며느리는 원래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너를 보면서 내 과거가 보였어. 그게 싫었어. 그래서 더 심하게 했나 봐.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야 알겠어. 내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며느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사과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시댁으로는 아직 돌아갈 수 없어요. 어머니와의 관계도 예전처럼은 힘들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럴 거야. 당연해. 하지만 며느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서로 존중하는 관계로. 시어머니의 눈에 희망이 어렸습니다. 정말? 지금은 아니에요. 나 자신부터 먼저 회복해야 해요. 항암 치료도 끝내야 하고. 알겠어. 기다릴게.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어요. 이건 내가 병원비로 쓰도록. 며느리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서 받는 따뜻함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돌아갔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그 뒷모습은 어딘가 외롭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며느리의 항암 치료가 끝났어요. 검사 결과 암세포가 거의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머리카락도 다시 자라기 시작했고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어요. 손의 상처도 완전히 아물었습니다. 며느리는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나 살아났구나. 남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가 받았어요. 여보. 남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응. 요즘 어때? 건강은? 많이 좋아졌어. 그래. 다행이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언제 만날 수 있을까? 며느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다음 주 토요일, 카페에서 보자. 응, 알았어. 남편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며느리는 남편을 만났어요. 카페에 먼저 도착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10분 후 남편이 나타났어요. 며느리를 보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많이 좋아 보인다. 응, 많이 나아졌어.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며느리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너를 이해하지 못했어.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제는 알겠어? 응.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그래. 며느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당신과의 관계는 계속 이어가고 싶어? 남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조건이 있어. 말해봐. 뭐든지 다 할게. 첫째, 당신은 이제부터 어머니와 나 사이에서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해. 무조건 어머니 편이 아니라 옳고 그름으로 판단해야 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나도 내 인생이 있어. 나도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꿈이 있어. 그걸 존중해줘야 해. 당연하지. 셋째, 며느리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시댁에서는 살지 않을 거야. 우리만의 집을 구해야 해.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집 구할게. 며느리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어요. 고마워. 6개월 후 며느리와 남편은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집이었어요. 며느리는 집안을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내 집이 생겼구나.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명절에 한 번씩 만나고 가끔 전화 통화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며느리에게 집안일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느리의 안부를 묻고 건강을 걱정했죠.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어요. 며느리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항상 하고 싶었던 일이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아. 어느 일요일 오후 며느리는 베란다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고 바람이 기분 좋게 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밥은 먹었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네, 먹었어요. 그래. 몸은 괜찮고? 네, 괜찮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에 밥이라도 같이 먹을까? 내가 좋아하는 거. 며느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좋아요. 전화를 끊고 며느리는 다시 책을 펼쳤어요. 완벽한 결말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상처가 아문 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이제 며느리는 자유로웠습니다.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는 자유, 존중받을 수 있는 자유, 행복할 수 있는 자유. 며느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그리고 며느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길이 쉽지 않을 거라는 것,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 하지만 이제 며느리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을 믿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해가 지고 노을이 붉게 물들었어요. 며느리는 그 노을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끝나고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그 모든 날들을 며느리는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자유롭게, 당당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진짜 인생은 이제 시작입니다.